안녕하세요. 원탁국어 김선생입니다. 오늘은 현대소설 지문 해석하는 방법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현대소설 지문이 힘든 이유는 지문의 길이가 길고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대충 눈으로 읽으면 문제를 풀 때마다 지문과 문제를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결국 시간 낭비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소설은 모의고사 풀 때나 그 시험 보실 때 한 번에 해석하는 습관을 기르셔야 돼요. 자, 인물과 사건을 의식적으로 찾으시고 인물의 욕망을 찾고 갈등의 종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동영상을 들으신 후에는 여러분 스스로 지문을 해석할 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설 지문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들어가 볼게요. 이제 소설은 인물, 사건, 배경이 소설 구성의 3요소인데요. 그럼 우리가 지문을 접했을 때 인물, 사건, 배경을 의식적으로 찾으셔야 돼요. 근데 배경은 사실은 공간적 배경은 사실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생각 필요 없는 게 거의 다 우리나라 소설이에요. 외국 배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단지 시간적 배경이 중요할 때가 있어요. 시간적 배경이. 문학사조를 현대소설은 크게 일제강점기나 6.25, 60년대 산업화 이후 작품들로 나뉘는데 이 시대적 상황이 작품의 주제와 맞닿아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당연히 그 주제를 찾을 때는 시대적 배경 자체를 우리가 도입하는 게 필요하긴 한데 그런 경우 외에는 그냥 그 공간적 배경을 생각할 필요 없고 시대적 배경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또 이제 소설에서 중요한 게 시점인데 서술자의 위치를 얘기하는 건데 자, 옛날 옛적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옛날 얘기를 할머니가 우리에게 해줬잖아요. 어렸을 때. 근데 할머니를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사람인데 우리는 소설을 서술자라 얘기하고 자, 이런 서술자의 위치가 시점인데 작품 안에서 나가 등장해서 이야기를 전개하면 1인칭이 되고 나가 없고 사람이 등장하면 3인칭인데 시점은 어떻게 소설만이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에 첫 번째 문제로 시험에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알고 가셔야 돼요. 자, 이제 소설을 구체적으로 해석하는 방법 볼게요. 인물의 욕망을 찾으시면 돼요. 작가가 인물한테 부여하는 게 두 가지인 거예요. 욕망과 미션이 욕망과 미션. 그러니까 욕망은 뭐야?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가 되는 거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한다가 미션이 되는 건데 소설 속 인물들은 작품이 끝날 때까지 어떤 욕망을 갖고 어떻게 작가가 부여한 미션을 완수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인가? 이걸 찾으면 욕망이 찾아지는 거고 또 욕망을 찾다 보면 이 인물의 어떻게 미션이 뭐구나. 그게 시작부터 끝까지 어떤 미션을 받고 이렇게 끝나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물의 욕망을 찾은 다음에 문단별로 중요한 내용을 요약하면 되는데 그게 사건이거든요. 사건을 우리가 찾으시면 되는 건데 자, 일단은 소설의 갈등은 개인 대 개인의 갈등이 있는데요. 자, 우리 본범 작품 한번 볼게요. 장인님 내가 이렇게 뒤통수를 꿇고 나이가 찼으니 성례를 시켜줘야지 않겠냐고 대답이 늘 이 자식아 성내고 뭐고 미쳐 자라야지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일단은 무조건 등장인물을 찾으시면 되는데 등장인물은 장인님이죠. 그죠? 그 다음에 근데 내가 장인님한테 뭐라 했어? 결혼을 시켜주세요 라고 그랬더니 장인님이 이렇게 핀잔을 주는 거죠. 그럼 누가 성내고 뭐고 뭐가 자라야 되겠지? 키, 그죠? 점순이가 아주 어리니까 더 키가 자라야 된다는 얘기에 어쩌볼 수 없이 어떻게 돼? 벙벙하고 만다. 그럼 내가 장인님한테 점순이와 결혼을 시켜달라고 했는데 장인님은 키가 더 자라야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제 등장인물은 아마 일단은 셋이겠죠? 장인, 그 다음에 점순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에서 애초 나는 계약이 잘못된 걸 알았다. 때가 되면 장인님이 어려나라 싶어서 군소리 없이 꾸벅꾸벅 일만 해왔다. 시침이 딱 되고 도리어 그런 소리가 나올까 봐서 지레 펄펄 뛰고 이해하다니다. 그럼 쑥맥인 내가 그걸 모르고 점순이의 키만 자라기를 어떻게 까맣게 기다리질 않는가. 장인님이 점순이가 자라면은 결혼을 시켜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점순이 키가 안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계약이 잘못된 거를 깨달았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밥을 먹은 뒤 지게를 지고 일터로 나가려 하다 벗어 던지고 나는 누워서 죽느니만 갖지 못하다고 생각했다. 일만 하면 장인님은 저는 아직 나이가 못 먹고 결국 농사도 못 지고 만다. 자, 결국엔 무슨 얘기야? 내가 지금 일 안 하고 개기는 거죠. 그러니까 장인님이 뭐라고 얘기해? 이 자식이 또 왜 이러니? 그러면서 어떻게 돼? 아이고 배야. 밥 처먹고 나서 무슨 간격에 남의 농사 버려주면 이 자식아 징역 간다. 장인님이 협박하는 거죠. 자, 가도 좋아요. 아이고 배야. 자, 나는 열쪽이 난데도 결정을 내고 싶었다. 그럼 결국에는 내가 지금 배가 아프다는 핑계로 일을 안 하고 개기는 거죠. 그래 장인님 일어나더니까 내가 안 일어나니까
그 지게 작대기로 들고 왔다. 그걸로 어떻게 돼? 허리를 떠넘기듯 쿡 찍어서 넘기려고 했다. 그래도 안 일어나니까 배를 지게 작대기로 어떻게 쿡쿡 찍어서 옆구리를 발로 차고 했다. 자, 볼기짝을 후려칠 때는 나도 모르게 벌떡이라 그 수염을 잡아챘다마는, 자, 이거는 어떻게 돼? 아까부터 점순이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 그럼 정리라면은 나는 점순이와 어떻게 혼례를 하고 싶어. 그죠? 그래서 사경, 일한 대가를 안 받고 일을 하는 건데, 이제 장인은 당연히 어떻게 점순이의 키를 핑계로 일만 부려먹는 거죠. 그 이제 혼례보다는 어떻게 그 일을 시키는 게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일제강점기 때 소작과 지주의 갈등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소작과 지주. 그러니까 지주가 너 내 딸이랑 결혼시켜줄게. 이걸 핑계로 그 일만 시켜 먹는 거고.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장인과 나의 계약은 점순이의 키가 자라면 혼례를 시켜주기로 했는데 점순이의 키가 자라지 않는 거고. 그리고 내가 결국 어떻게 돼? 이 계약이 잘못된 걸 깨달은 거고. 안 가니까 장인이 협박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럼 장인이 지기작대 나를 괴롭히는데 결국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 나와 장인의 갈등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볼게요. 주인공은 나이고 나의 욕망은 점순이의 혼례라는 거죠. 자, 반동인물은 장인님인데 장인님 욕망은 어떻게 돼? 점순이의 키를 핑계로 일을 부려먹고 싶은 거예요. 그럼 결국 혼례를 하고 싶은 나의 욕망과 혼례는 뒷전 장인의 욕망이 부딪혀 갈등이 형성되는 건데 이 갈등이 문단별로 사건으로 구체화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욕망 파악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욕망을 찾지 않고 지문을 해석하잖아요. 그럼 나랑 장인이랑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인물의 욕망을 알면은 심리를 알 수 있고 심리를 알게 되면 인물의 행동 양태와 사건 전개 양상까지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욕망을 파악하게 되면은 소설의 내용이 쉽게 파악되고 글을 깊이 있게 해석한 안목까지 기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갈등의 종류를 생각하라. 그래야 내용이 잡힌다. 우리가 이제 지금은 본범은 장인과 나의 갈등, 나의 욕망과 장인의 욕망이 부딪혀서 어떻게 돼? 갈등이 형성된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럼 소설의 갈등은 개인 대 개인의 갈등만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죠? 자, 우리가 보통 보면은 개인 대 개인의 갈등 외에도 개인 대 현실의 갈등, 집단 대 집단, 개인 대 운명의 갈등이 있는데, 자, 이제 개인 대 현실의 경우는 주인공이 어떤 힘든 부정적 현실에 부딪혀서 고민하는 경우예요. 그럼 이 개인이 그 현실을 어떤 식으로 극복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겠죠. 근데 이제 집단 대 집단의 경우도 주인공 집단과 반동인물 집단 사이 갈등인데, 개인 대 현실의 갈등, 그죠? 개인 대 현실의 갈등이 그 집단 대 집단으로 확대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요거는 개인 대 운명은 잘 나오진 않는데 예전에 이제 고대 그리스 비극에서 많이 사용됐던 건데 개인이 어떤 운명을 부딪혔을 때 그 운명을 쉽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보통 비극적 결말이 많다는 거. 나의 팔자, 운명 이런 것들 때문에. 자, 그 외에도 특별한 사건은 없고 심리적 흐름만 전개되는 소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주동 반동이 안 찾아진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 인물이 뭐 갖고 고민하지를 찾아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외적 자아 대 내적 자아의 흐름으로 개인의 자아가 둘로 나뉘어지거나 선각, 진실과의 두 개의 가치형을 놓고 개인이 심리를 고민하는 경우인데 심리만 있다 보니까 내용 파악이 안 되고 그죠? 그 힘든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소설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갈등의 종류가 여럿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보셔야 되는데 특히 현대 소설은 개인 대 현실의 갈등이 많이 나요. 자, 그 이유는 그 문학사에서 중요한 작품들이 시대별로 정리가 돼서 나기 때문인데 대부분 문학사에서 논란이 되거나 교과서에 나오는 작품은 개인 대 현실의 갈등을 다룬 게 굉장히 많아요. 개인 대 개인의 갈등은 주로 남녀 간의 사랑 얘기, 뭐 본범처럼 그런 경우가 많고 보통 개인 대 현실은 어떤 시대적 현실 때문에 개인이 고민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현대소설에 많은데 여러분들이 그걸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그 소설에서 갈등을 못 찾고 헤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그럼 개인 대 현실의 갈등 한번 볼게요. 자, 형은 또 울었다. 밤이 깊도록 어머니를 엉엉 소리 내었다. 동생도 형 곁에 울어서 소리 죽였다. 그 다음에 이제 감시병들의 감시가 심하니까 동생이 기다대고 입도 지는 거 혼자 소리 짓거렸다. 자, 모두 잠만 자고 있네. 자, 경비병들의 겨울 복장을 바라보는 형의 얼굴에는 천지나 애들 같은 선망의 포장이 어려 있다. 날로 갈수록 풀이 죽어 있다. 좀 이상하네요, 그죠? 일단 형이 울고 동생도 울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비병 얘기가 나오는 거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볼게요. 자, 며칠이 지날수록 형의 걸음 절룩거렸다. 행렬 속에 별로 혼자 짓거리진 않다. 평소에 형답지 않게 조심스러운 얼굴빛이었다. 경비병의 눈치를 흘끔거렸다. 자, 밤에도 동생이 이래대고 짓거리지 않았다. 근데 동생은 후늦게 울었다. 그럼 일단 상황 우리가 여기서 파악해야 돼. 시대적 배경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지. 얘네는 6.25 시대에 누구 같아? 포로 같죠. 경비병 이런 거 나온 거 보니까. 자, 형이 밤에 너 무슨 일 있어도 날 형이라고 부르지 말아라고 당부를 했죠. 그죠?
그 다음에 동생은 안타까워 울었다. 그리고 계속 우는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죠? 이거 도대체 뭔 얘기지? 우린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튿날 형은 동생의 허벅다리를 쿡 찌르고 걷던 데를 털썩 주저앉았다. 한 사람이 따발총 휘둘러 쏘았다. 형은 앞으로 꼬꾸라졌다. 며칠을 살겠다고 더 뻐득대길. 형이 포로인데 주저앉으니까 그냥 가차없이 죽임을 당한 거네요.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게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내용상 특별한 사건이 없어요. 그죠? 형과 동생이 밤마다 우는 상황만 나와 있고, 그럼 우리가 이제 주동인물을 형, 반동인물을 동생으로 파악하자니까 둘이 싸우는 것 같지도 않고 울기만 해 계속. 그죠? 그러니까 이런 때 이해가 안 돼 난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시대적 상황을 현실로 입혀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대 현실의 갈등이구나. 그러면은 형과 동생의 심리 중심으로 전개가 되는데 주동인물 형, 반동인물을 어떻게 동생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동 반동은 욕망이 다르기 때문에 충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둘이 욕망이 달라서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둘 다 전쟁 포로고 형의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이니까 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이 당시에 어떻게 시대적 현실은 어떻게 6.25고 이들은 전쟁 포로고라는 상황과 맥락을 입혀야지 이 내용이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봐줘야 돼요. 형과 동생이고 반동인물은 어떻게 경비병 내지 유교란 현실. 그럼 보세요. 형이 밤마다 울고 풀이 죽어갔다. 절룩거림이 동생은 울었다. 자신 형이라 부르지 장부하고 동생은 울었다. 결국 형이 죽었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식으로 문단별로 정리를 하되 며칠을 더 살겠다고 뻐득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사람을 죽이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걸 통해서 전쟁에 이렇게 사람을 어떻게 냉정하게 죽이는 현실이구나라는 걸 독자 입장에서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럼 작가가 이 소설을 쓴 의도는 형이 어떻게 죽임 당하는 전쟁의 현실을 비판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개인 대 현실의 갈등이 있다라는 걸 파악을 못하면은 주동 반동을 못 찾고 엉뚱한 데서 헤맨다는 얘기. 형, 동생, 동생, 뭐지? 이러면서 어떻게 멘붕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 소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교과서에 나오는 거나 그 수능에 나는 작품 자체가 교훈적이어야 되는데 다 문학사에서 논란이 되거나 아니면 의미 있는 작품들인데 그 작품들은 다 개인 대 개인의 갈등보다는 개인 대 현실의 갈등, 사회적 현실의 문제를 다룬 작품들이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모르시면은 현대 소설은 멘붕 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집단 대 집단 갈등 가볼게요. 자, 이거는 건우 할아버지가 등장하죠. 그죠? 다시 국회의원에 다음 어떻게 하천부지에 매립하고 할 유력자 이런 식으로 소유주자가 둔갑이 되어 사연쭉 들먹거리더니 자, 이제 선생님 그걸 잘 알면서 그러대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하도 하는 짓들이 심해서 한번 해보는 게죠. 그 문딩이 때를 싣고 말입니다. 윤춘삼 씨는 그때 화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는데 남은 수를 들이켰다. 그럼 여기서 일단은 섬의 유력자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죠? 그다음 윤춘삼 씨나 건우 할아버지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고 누구한테? 선생님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주동 반동을 잘 못 찾아. 이렇게 읽으면은, 그죠? 근데 이제 한번 볼게요. 윤춘삼 씨가 소주를 들이키고 얘기를 했죠. 그죠? 자, 섬 사람들이 한참 죽을 파헤치고 있을 무렵이다. 똑똑히 말하면 조마이섬 서쪽 강둑길에 지프 한 대가 와닿고 웬 깡패같이 생긴 청년 둘이서 불쑥 나타나더니 두굴 허물뜨린 광경을 보자 노발도말 방해를 하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여보 당신들도 보시다시피 물이 안팎으로 이렇게 불어나는데 섬사람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오 해봐도 들어주기는커녕 힘께나 있으는 보이느니 대려 갈바스 영감의 갱이를 와락 물속으로 핑 던졌다. 그 시간적 공간적 상황을 이해해야 되는데 섬사람들이야. 근데 이제 비가 와서 섬의 댐이 그 둑 같은 걸 쌓아뒀는데 넘치면 이 섬은 수몰이 되겠죠. 그죠?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그 수학 깡패들이 와갖고 갱이를 팍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럼 알바스 영감과 그 깡패들의 이제 갈등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어떻게 이제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은 갈바스 영감도 이 개 같은 놈아 사람 목숨이 중하냐 욕심이 중하냐 하면서 그래 어떻게 물속에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이 갈바스 영감은 뭐가 된 거예요? 범죄자가 된 거죠. 사람을 이제 죽임폭이 되는 거니까 그나마 그래 수몰 위기에서 벗어났다 이 얘기 되죠. 자, 정말 우리 조마의 섬을 지키다 영감인데 살인죄라니 웃자면 좋겠는기요. 이야기해주는 사람은 누구야? 윤춘삼 씨고 그 다음에 듣는 사람은 나지다. 나는 이방인이고 나는 건우 선생님이야. 이제 문맥상 보면은 갈바스 영감이 건우 할아버지인데 결국 어떻게 돼? 건우 할아버지가 범죄자가 된 거죠. 섬을 지키기 위해서.
자, 그러면은 섬 사람들의 애절을 한수였는데도 불구하고 60이 넘은 갈바스 영감은 결국 기약 없는 감옥살이로 갔고 새학기가 되어도 건우는 학교 나오지 않았다.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그의 글에는 일기장에 어떤 글이 적혔는지 황폐한 조마의 섬 그 군대가 정지하는 소문이 들었다. 그럼 이제 정리하면은 항상 이렇게 이제 소설을 여러분 스스로가 지문을 읽을 때 한 번에 읽으려면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이 사람들은 홍수가 낮아 두을 무너뜨리려고 어떻게 섬을 지키고 싶어 하는 거고, 깡패들은 권력자의 수하겠죠. 그죠? 이제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고.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결국 갈등이 뭔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갈바스 영감이 결국 감옥으로 가고 조마이 섬의 새로운 어떻게 돼 주인이 지배를 했다. 그럼 이거는 조마이 섬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이 힘없는 약자들이 고통이 계속될 거라는 걸 암시하면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어떻게 비참한 삶의 현실을 작가는 고발하고 싶은 거고, 이 사람들이 저항을 했어도 결국 군대가 또 주둔하고 있잖아. 그럼 그 시련은 계속될 것이다라는 걸 암시하면서 끝나는 거죠. 자, 그럼 이 지문은 힘없는 민중과 권력자인 수행 깡패들의 갈등을 다룬 건데, 결과적으로는 조마이 섬 사람들과 그 다음에 반동인물인데 권력자들인데, 이건 집단 대 집단의 갈등이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돼? 개인 대 권력자의 횡포,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집단 대 집단의 갈등이라도 어떤 개인이 어떤 이런 부정적 현실에 부딪혔을 때 어떤 식으로 좌절 극복하는가, 범주 안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흔하진 않는데 개인 대 운명의 갈등이 있어요. 자,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걸 개인 대 운명의 갈등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현대 소설에는 거의 없고 고전 소설에 이제 일부에 있는데, 이제 갈등의 종류를 그냥 이거 알고 가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제목이 역마인데, 역마살이라는 건 떠돌이, 방황기질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 이제 여기 성기라는 인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현실이 있는데, 항상 줄거리를 잘 보셔야 돼요. 왜 잘 봐야 되냐면은 줄거리에서 인물 사건이 다 나와. 그리고 봐봐요. 소설은 길기 때문에 잘라서 낼 수밖에 없어요. 편집해서 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여기를 잘 보시면은 인물 누구, 주동인물, 반동인물까지 찾을 수 있고 사건 뭐고 시점까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소홀하게 보시면 안 되고 굉장히 잘 활용하셔야 돼요. 꼼꼼하게 읽으시라는 얘기예요. 옥하는 아들 성기에게 역마살을 없애기에 쌍계사로 보내고 장날만 집에 오게 한다. 성기가 개헌을 좋아하는 여자죠. 그죠? 이제 개헌을 좋아하는 눈치를 보이자 옥하는 장차 둘을 결혼시키고 성기 역마살을 극복하고 성기를 정착시키려 한다. 이제 옥하는 개헌의 왼쪽 깃박이 난 사마귀를 발견한다. 자신이 동생이 아닐까 의심하던 중 최장수 영감이 돌아와 이야기를 들려주고 사실로 밝혀진다. 개헌과 성기의 사랑은 좌절되고 개헌은 떠난다. 어머, 벌써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주인공은 성기야. 그런데 성기 사랑이 좌절될 수밖에 없는 거는 개연을 좋아하는데 개연이 알고 보니까 뭐 이제 사연이 있지만 엄마의 이복 동생 정도 되겠네, 그죠? 이제 요게 그 귀뒤에 난 사마귀가 이게 사마귀가 이제 유전적인 건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이제 하나의 중요한 장치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복 이모를 사랑했네. 어머, 이제 이런 얘기도 있네요, 그죠? 자, 여하튼 한번 볼게요. 근데 이제 요걸 토대로 무슨 얘기구나라는 걸 먼저 알고 가시면 훨씬 더 빠르겠죠. 영감은 그런 편이 계시. 영감은 오카이가 하직을 했다. 오빠 편히 사시오. 개연이 이제 오빠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성기한테. 자, 개연은 이미 시뻘겋게 된 눈은 성기의 마지막 시선에 하직 인사를 했다. 오빠 편히 사시오. 그러나 성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어떻게 돼? 못 잡는 거죠. 끝내 사랑하는 여인인데 못 잡고 결국 개연이가 떠나고 성기가 우두커니 저기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가나다라 있는 경우는 중요한 내용을 편집해서 내는 거예요. 자, 성기가 앓다가 일어났죠. 너 아직도 강원도로 가고 싶냐 그랬더니 장가들어 살겠니? 역시 고개를 내렸더니 성기가 지금 힘들어하는 거고. 자, 이제 사랑의 아픔을 겪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엄마가 다시 그 최장 사연을 얘기하는 거죠. 36해 전 남사당에와 화개장터 하룻밤 놀고 갔다는 자기 아버짐에 틀림없다는 것과 그럼 역시 오카의 아버지도 남사당패라는 거는 예전에 그 지역마다 돌면서 그 공연하는 사람들인데 유랑패들 그런 것들인데 근데 일단 자기 아버지라는 걸 그 오카가 확인을 한 거고 개연의 그 기에 뒤에 사마귀로 자기 동생이 분명하다는 것을 어떻게 돼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차라리 몰랐으면 모르지만 알고 나서 인륜이 있는데 어쩌겠니. 그럼 결국 오카가 엄마가 성기한테 개연은 나의 여동생이야 이복 여동생이야 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고 성기는 알게 되는 거죠. 자 이제 한참 있다 결심했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 나 옆판 하나만 맞춰주세요. 그럼 엿장수를 하겠다는 얘기네요. 그럼 결국 성기는 엄마가 개연이랑 그 결혼시켜서 그 정착을 시키려고 했지만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랑의 그 삶을 산다는 거죠. 그 이제 성기가 마지막에 하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작년 이맘때 그녀가 어떻게 울음 섞인 하직을 남기고 한 채 세장정과 함께 멀어진 산모통의 고갯길을 그 퍼부는 햇빛 속에 환히 돌아 구례 쪽으로 향했으나 성기는 한참 뒤를 돌렸다. 그 발은 어떻게 구례를 등지고 하동 쪽으로 천천히 옮겨져. 자, 봐봐요. 성기가 마지막 결말이야. 선택을 할 때 계연 있는 쪽을 가면은 자기의 그 운명에 순응하는 거에 거부하는 거야. 계연이 지금 나타내는 건 자신의 운명을 얘기하는 거죠. 자기 이제 그 어길 수 없는 천륜이니까. 근데 계연을 외면하고 그 하동 쪽으로 발을 옮겼다라는 거는 자기 운명에 그 순응을 하면서 마지막에 육자배기까지 어떻게 돼 콧노래를 흥을 걸렸다는 거는 이제 성기가 미련을 털고 자기 삶을 살아간다. 영마의 삶을 살아간다. 이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정리하면은 계연은 가족이란 얘기죠. 어길 수 없는 천륜이고, 자, 내용은 이런 식으로 정리해주면 되고, 결국 성기가 개인과 운명이 갈등을 해서 운명을 어떻게 거부할 수 없으니까 계연을 포기하고 영마의 삶을 살기로 한다. 그럼 결국 주제는 운명의 거부야 순응이야. 순응이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는 많지 않은데 개인 대 운명의 갈등이 있다는 건 한 종류로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오늘 현대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문 해석할 때 인물의 욕망을 찾아라. 욕망을 찾아야지 사건이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갈등의 종류를 반드시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개인 대 개인의 갈등, 개인 대 현실의 갈등, 집단 대 집단의 갈등, 개인 대 운명의 갈등, 이런 종류를 생각하시고 가는데 현대소설은 개인 대 현실의 갈등이 가장 많다는 거 알고 가시면 됩니다.